지금부터 제가 역사상 가장 큰 영화 사기가 왜 사실은 사기가 아니었고 실제 여성 사스쿼치를 진짜로 담아낸 영상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이며 수년간 사스쿼치 연구에 집착해왔습니다. 직접 사스쿼치와 마주친 일을 겪은 뒤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제 연구에는 아마도 수천 시간에 달하는 빅풋 관련 탐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패터슨 김린 필름도 포함해서요. 왜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였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사스쿼치라고 부르는 존재들에 대한 진실을 배우고 나누고 싶은 불타는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또 많은 다른 영상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름의 진위성을 뒷받침하는 반박할 수 없는 근거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필름을 둘러싼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1967년 10월 20일 대략 오후 1시경에 두 남자 로저 패터슨과 밥 김린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그들은 북부 캘리포니아의 블러프 크리크를 따라 이 모래톱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있었고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라 두 사람 사이에 짐을 싣는 세 번째 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커다란 인간형 발자국 같은 빅풋의 증거라는 소문을 확인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터슨은 이와 관련된 애정을 쏟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사스쿼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어 했고 이 증거들, 즉 발자국과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의 영상을 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의 말에 따르면 놀랍지 않게도 실제 살아있는 사스쿼치를 카메라에 담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로저 패터슨은 그가 사용하던 카메라를 빌렸습니다. 그것은 16mm 코닥 시네백 무비 카메라였고 초당 18프레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얻게 된 것은 대략 59초 반 정도의 쓸만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러프 크릭 숲의 외진 지역을 따라 말을 타고 가고 있었고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 약 12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는 크고 털이 많은 생명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린의 말에 따르면 패터슨의 말이 갑자기 일어서며 그를 떨어뜨렸거나 부분적으로 떨어뜨렸고 그 순간 패터슨은 카메라를 집어들고 생명체가 그들로부터 멀어져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명체는 오른쪽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봤는데 여러분도 영화에서 여러 번 보셨겠지만 이 장면이 바로 영화의 352번째 프레임에서 나온 상징적인 순간으로 빅풋을 대표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패터슨이 허둥지둥하며 촬영을 시도하고 더 잘 보려고 여러 번 위치를 바꾸는 동안 김리는 말에서 내려와 소총을 들고 생명체를 겨눴지만 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그 생명체가 그들에게 달려들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패터슨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체는 걸어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뒤따라가려고 했지만 생명체는 빨랐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다른 생명체가 나타날까 걱정했고 결국 흔적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는 부드럽고 미세한 침전물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는 이런 하얗고 분필 같은 침전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매우 설득력 있는 발자국 증거를 찾아서 석고로 뜰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40인치 이상 떨어진 길이 15인치의 아주 정교한 발자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영화를 둘러싼 기본 상황. 두 남자가 왜 거기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영화 촬영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으셨겠죠. 이 영화는 거의 60년 전에 촬영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이 영화는 광범위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솔직히 말해서 양쪽 모두에서 꽤나 기이하고 감정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봉자와 회의론자 모두 이런 강한 감정에 휩싸여 있고 결론을 사실이 아니라 대부분 감정의 근거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이 영화의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충분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세 가지 포인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빌 먼스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 헐리우드 특수효과 아티스트이자 크리처 디자이너 그리고 의상 제작자입니다. 그는 유명한 영화들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자신이 말하는 바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현재의 기술만 아는 의상 및 크리처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그는 크리처와 의상 디자인의 역사에도 해박하며 그의 저서 웬 로저맵 패디에 잘 나타납니다. 그는 의상 및 크리처 디자인 업계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작업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 모든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며
그의 책은 정말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 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머리 모양과 크기의 불일치입니다. 문추는 고릴라 슈트, 특히 머리 부분, 즉 착용자의 머리에 씌우는 마스크에 관해서는 인간의 머리 모양과 실제 고릴라 머리 모양의 차이가 이런 문제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고릴라의 머리는 두껍고 돌출된 눈썹 윤기가 있고 그 뒤로 바로 대각선으로 뒤쪽으로 경사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컷 고릴라의 경우 머리 꼭대기에 있는 뼈 윤기인 시상능선을 향해 다시 수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인간의 머리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눈썹 위로는 이마가 거의 곧게 위로 올라갑니다. 물론 머리 모양에 따라 약간 위쪽이나 뒤쪽으로 기울어질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인간의 머리와 두개골은 눈썹에서부터 곧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문치는 고릴라의 몸이 마스크를 쓴 인간의 몸과 정확히 같은 크기라면 인간의 머리가 축소된 고릴라 마스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 빌 자신이 고릴라 머리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정말 현실적으로 보이죠. 참고로 그는 정말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 모양 그림을 고릴라 마스크 위에 겹쳐 놓았고 그의 비교적 정상적인 머리 모양이 이마 부분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릴라는 인간처럼 이마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두개골은 비율상 우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의상 디자이너들이 항상 해야 했던 일은 그는 설명하기를 실제 고릴라 머리보다 착용자의 몸입에 비례적으로 더 큰 고릴라 마스크를 만들어서 착용자의 머리 전체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필연성입니다. 문추는 인간과 고릴라의 머리 모양 차이 때문에 이 문제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영화에서든 만들어진 모든 고릴라 마스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모두 실제 고릴라 머리보다 비례적으로 더 큰 고릴라 마스크를 만들어서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패터슨 김린 필름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라는 아주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패터슨 필름의 한 정지 화면에서 패티의 머리를 옆에서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그것은 고릴라 슈트가 등장하는 많은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의 가면을 옆에서 본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나란히 비교하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패티가 고릴라 슈트를 입은 남자였다면 머리가 여기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패티의 머리 모양은 옆모습에서 고릴라 머리 모양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렇게 뒤로 기울어진 이마, 눈썹뼈 바로 위의 이마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저 안에 인간 머리가 있다면 이마 부분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할리우드 고릴라 슈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마가 마스크 아래에 들어가려면 머리 모양이 그 수직적인 이마를 감쌀 수 있도록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면 만약 머리 모양이 여기서 보는 것과 같다면 전체 머리가 비례적으로 더 커져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 패터슨 김림 필름에서 보는 몸 크기라면 인간 머리 모양이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목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1967년에 털 의상의 목 뒤쪽은 정말 골칫거리였다.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고 연출자나 무대 감독에게 가능하다면 의상 뒤쪽과 목 뒤쪽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밖에 없었다. 목 뒤를 꼭 보여줘야 한다면 마인 배우가 가만히 서 있는 게 가장 좋았다. 분장사는 털을 최대한 매끄럽게 빗어 정돈했고 그 상태에서 연기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특히 고개를 돌리지 않도록 한 채 촬영해야 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게 필요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 영화에서 사용된 털 의상 재질은 전혀 신축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트를 입은 사람이 고개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항상 어색하게 주름이 생기곤 했습니다. 미리 말했듯이 분장사들은 목 뒤쪽의 주름을 가리기 위해 긴 인조털을 빗어 덮으려고 했지만 머리를 움직이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1986년에 제작된 영화 킹콩 라이브즈의 이미지에서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슈트의 목 뒤쪽이 보이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뒷모습이든 옆모습이든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을 사면 털이 바깥으로 퍼져 있고 목 부분에 틈이 있으며 이상한 혹과 주름이 있습니다. 모두 의상 목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예시입니다. 패티에게는 이런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영화를 천천히 보면서 특히 목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 특정 지점에서 분명히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몸과 머리를 돌릴 때 이런 어색한 주름이나 접힌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흔적조차도 볼 수 없습니다. 먼스에 따르면 만약 이것이 슈트였다면 1960년대 최고 슈트라도 그런 주름이나 접힌 자국이 보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빌은 로저가 패디를 만났을 때에서 이 점을 요약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패터슨 김린, 필름 속 우리가 패디라고 부르는 존재가 어떻게 뒤를 돌아보기 전에는 완벽한 목을 유지하고 머리를 돌릴 때도 주름 없는 목을 유지하며 뒤를 돌아본 후에도 완벽한 목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녀가 다시 앞을 보고 우리가 그녀의 뒷모습을 완전히 볼 때죠. 그녀는 1976년 킹콩이나 속편인 1986년 킹콩 라이브스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냅니다. 두 영화 모두 재능 있는 할리우드 전문가들이 여러 참여했고 뛰어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스튜디오의 지원까지 받았는데도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게 슈트였다면 그녀의 목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일 수 없었을 겁니다. 불가능하죠. 패티가 1960년대의 의상일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에 있습니다. 문제는 로저가 패티를 만났을 때에서 의상 디자이너들이 원숭이비 슈트의 팔 부분을 가슴 부분과 현실적으로 보이고 움직이도록 연결하는데 항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한 가지 방법은 이 솔기의 양쪽에 있는 털을 팔구멍 쪽으로 억지로 빗어내어 솔기의 양쪽 털이 평행하게 흐르면서 의상의 팔 부분을 덮도록 하는 것입니다. 솔기의 양쪽에서 나온 일부 털에 섬세하게 풀을 약간씩 바르면 털이 빗은 대로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한 가지 기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슴 피부와 보철물이 실제 겨드랑이와 팔 소매에서 몇 인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가슴털과 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몸통 의상 부분이 완성됩니다. 겨드랑이 부분은 전부 털로 되어 있고 팔 소매가 몸통 조끼와 연결되는 재단선은 겨드랑이 선을 가로질러 수직으로 이어지며 가슴과 팔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패터슨 김일린 필름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상 제작 기법이 분명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맞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인간의 대흉근이 상완과 만나는 부위, 즉 대흉근이 상완에 삽입되는 지점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주름이나 근육의 덮개, 그리고 삽입 지점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대흉근의 가장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원숭이 슈트로는 재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용 가능한 소재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판덱스는 1967년에 존재했습니다. 1959년에 발명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막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이제 막 시험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을 뿐이었고 대부분의 할리우드 의상 디자인에는 확실히 사용되지 않았으며 두 명의 아마추어 장난꾼들에게는 절대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0년대 최고의 고릴라 슈트 제작자들조차도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해야 했던 겁니다. 털을 특정 방향으로 빗고 풀로 붙이는 식으로 말이죠. 기본적으로 팔과 윗가슴을 잇는 부분에 자연스럽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소재가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겁니다. 반면에 실제로 두 발로 걷는 유인원들은 이런 가슴 근육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티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패티가 돌아서 카메라를 바라볼 때 가슴 근육이 상완에 연결되어 있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이런 디테일은 1960년대의 의상 기술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패터슨 김린 필름에서 보는 것은 일반적인 의상 디자인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요. 첫째로 가슴 부분에는 눈에 띄는 털 경계선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유인원 슈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죠. 그리고 둘째로 겨드랑이 부분은 실제 해부학적 팔처럼 가슴에서 팔로 이어지는 독특하게 흐르는 윤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로 된 의상에서는 이런 점을 볼 수 없죠. 이건 오늘날의 털 의상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신축성 있는 천을 사용하더라도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회의적인 주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상 디자인 관점에서
패터슨 김린 필름 속 존재가 의상을 입은 사람일 리 없다는, 특히 1960년대의 의상일 수 없다는 세 가지 확실한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정말로 전문가가 말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주 제기되는 회의적인 주장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든 패터슨 김린 필름 영상 댓글에서도 이런 주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주장들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패터슨이나 김린 둘 다 그 필름이 조작이었다고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흔한 주장인데 사람들이 항상 이런 주장을 해서 저를 정말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패터슨은 안타깝게도 필름이 촬영된 지 5년 후인 1972년에 림프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어떤 고백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필름은 조작됐고 누군가 슈트만 입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당신은 패터슨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잖아요. 그가 임종을 맞이하던 방에 당신이 있었고 그의 곁에서 슬퍼하는 아내를 위로하며 그가 속삭이듯 고백하는 걸 들었다는 말입니까? 그건 좀 억지 같네요. 그리고 참고로 다른 신사인 밥김린 역시 그 필름이 진짜라는 자신의 주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 90대이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짓이었다고 번복하고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 조롱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번복하라는 제안으로 100만 달러를 제안받았고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본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영화 영상을 봤다면 분석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숲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분명히 봤을 거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저한테 꺼내지도 마세요. 제가 말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에요. 다음 포인트입니다. 네, 밥 히로노무스라는 남자가 그게 의상이었고 자신이 그 의상을 입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문제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 번 바꿨다는 거예요. 세부 사항에 있어서 매우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의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촬영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 그는 일관된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패티의 걸음을 설득력 있게 따라하려고 시도했지만 제대로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의 걸음과 패티의 걸음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 눈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보폭의 길이나 걸을 때 허벅지 각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필립 모리스라는 의상 디자이너가 그 옷을 만들어서 로저 패터슨에게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립 모리스는 수십 년 후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작품을 재현하려고 시도했는데 오히려 그때쯤이면 더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췄어야 했지만 결과는 충격적으로 형편없었습니다. 사실 그가 재현한 시도는 페피와 너무 달라서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이게 풍자인가 싶었습니다. 그 남자가 장난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참고로 이 재현된 슈트를 입은 신사는 밥 히에로니무스입니다. 또 하나 자주 듣는 반론은 패티가 걸을 때 사람들이 부츠나 신발 밑창이 보인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아니요, 부츠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복원되고 선명하게 보정된 필름 프레임을 확대해보면 발가락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왜 발가락이 약간 하얗게 보이지만 이미 설명드렸듯이 그 지역의 강바닥에는 분필처럼 하얀 태적물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그녀의 발바닥에 묻은 겁니다. 맨발에는 그런 태적물이 잘 달라붙죠. 아니요, 그 슈트를 입고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지갑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궁금합니다. 패터슨과 김린이 세기의 사기를 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들이 슈트를 입으라고 고용한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크고 두드러진 지갑을 깜빡하고 넣어둘 거라고 정말로 생각하는 걸까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패티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에 있는 이 가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신용카드와 현금이 가득 든 지갑이 불룩 튀어나온 것보다는 손과 손가락이 허벅지 위를 흔들리면서 털이 닳아 없어진 모습에 훨씬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지퍼는 보이지 않습니다.
패티의 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선명한 프레임을 보면 어디에도 지퍼의 흔적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대부분의 저화질 영상에서 발생하는 아티팩트 때문에 지퍼를 보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향상된 프레임은 AI나 포토샵이 아니라 단순한 선명화와 현상기법으로 처리된 것으로 당시의 필름 현상 기술로는 볼 수 없었던 원래 촬영된 디테일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 부분이 보여 지퍼가 없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네, 물론입니다. 패터슨과 김린이 그 지역에서 빅풋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중 우연히 빅풋을 카메라에 담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리 터무니없는 일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증거를 추적하던 두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비를 갖추고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증거를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결국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자주 찾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영화의 향상된 버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영화에서 향상된 몇몇 프레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향상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저는 원래 없었던 디테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필름 현상 기술은 오늘날만큼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안정화되고 선명해진 여러 버전의 필름이 떠돌고 있지만 확대해서 보면 여전히 꽤 흐릿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토드 게이트우드라는 이름의 전문 사진 아카이브 전문가가 현재 훨씬 더 나은 복원 버전의 필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안정화되고 선명해진 버전들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전례 없는 디테일을 보여줄 버전이지만 그걸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향상된 프레임들은 사실 토드 게이트우드가 제 영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회의론자들의 이론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결함이 많은 안정화되고 선명해진 버전조차도 로저 패터슨의 원본보다 훨씬 더 많은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원본을 보면 얼마나 엄청나게 흔들리는지 알 수 있는데 우연히도 이것이 진짜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만약 패터슨이 그 시대의 의상 디자인의 틀을 완전히 깨고 당시 의상 디자이너들이 겪었던 모든 물리적 문제를 해결한 놀라운 슈트를 어떻게든 만들어냈다면 왜 그는 더 가까이 가서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들지 않았을까요? 그가 놀란 척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닐 필요가 있는 척하고 내내 카메라를 흔들면서 더 좋은 시야를 얻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는 꽤 그럴듯하게 연기한 거죠. 이 모든 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면 그가 건진 게 이게 전부라면 기회를 낭비한 셈이죠. 본론인 영상 보정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1960년대에 16mm 코다크롬 카메라로 촬영된 옛 영상을 엄청나게 향상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복원된 옛 영상들은 더 선명하고 더 또렷하며 심지어 원본보다 해상도가 더 높아 보이기도 하죠. 이것은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래 촬영된 영상을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프레임별로 향상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토드 게이트우드가 작업하고 있는 프레임별 복원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대부분의 영화 버전들은 4세대, 나 5세대에 해당하는 불법 복제본입니다. 토드는 원본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세상의 모든 논리적인 주장들이 이 영화의 진위에 대해 완고한 회의론자들을 설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논리에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머리가 패티의 머리처럼 모양과 크기가 비례하는 고릴라 마스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화에서 대흉근이 상언에 삽입되는 부분이 1960년대 의상의 어설픈 디테일이 아니라 생물학적 현실과 일치한다는 사실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내 눈에는 가짜로 보여요. 저는 그에 대해 보통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합니다. 패터슨 김린 필름이 진짜라고 믿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논리적이고 열린 분들에게 왜 이것이 가짜라고 할 근거가 없는지 설명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강경한 회의론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티의 엉덩이 말이죠. 저는 항상 패터슨 김린 필름 분석 영상에서 패티의 엉덩이가 가짜로 솜을 넣은 기저귀처럼 보인다는 댓글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어 미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체격이 크고 나이가 든 여성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중력의 영향이 있긴 하죠. 그곳에는 단순히 근육처럼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지방이 그렇듯 아래로 처지는 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모든 사스쿼치가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이렇게 근육질의 보디빌더여야 한다고 했나요? 패티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가 분명히 여성이고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1960년대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받은 인상은 많은 산업이 세세한 부분까지 남성 중심이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의상 디자인도 포함됩니다. 60년대 평범한 의상 제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가슴을 넣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이상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적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두 개의 유선이요. 진품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되죠. 이제 영화의 진품성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흔한 근거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과 합치면 정말로 빈틈없는 논거가 됩니다. 이건 조작될 수 없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이미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깊게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각 항목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패티의 근육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그렇습니다. 다른 근육들도 보이긴 하지만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디면서 엄청난 체중이 오른쪽 다리에 실릴 때 충격파가 오른쪽 허벅지 근육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기술로도 의상에서 재현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종아리 근육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그 발에 체중을 실었다가 밀어낼 때 인간의 종아리 근육처럼 눈에 띄게 수축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설득력 있게 재현하려면 어떤 종류의 슈트나 의상 장치가 필요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는 패티의 발에서 뚜렷한 중족부 굴곡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형 유인원에게서 인간발의 아치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우리의 발 아치는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가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 유인원들은 험난한 지형, 돌출된 부분, 바위, 뿌리 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중족골 굴곡은 그들이 지나가야 하는 지형에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장류 학자들과 보행 전문가들은 험난한 지형을 자주 걸어야 할 때 중족골 굴곡이 우리의 발 아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생물학적 장치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패티의 발에서 중족골 굴곡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현장에서 수집된 매우 설득력 있고 정교한 발자국 주형들에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발자국들은 평균 약 15-10인치 길이였고 보폭은 평균 약 41-10인치로 심지어 평균보다 키가 큰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크기와 보폭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언급할 만한 점은 패터슨 김림 필름과 관련된 분야에 매우 자격 있는 전문가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진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장류학, 인류학, 운동 및 생체역학, 생물학, 동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에 서서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결국 그냥 내 눈에는 가짜처럼 보인다로 귀결됩니다. 반면에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실제로 근거가 있습니다. 패터슨 김림 필름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수록 점점 더 흥미롭고 논란의 여지 없이 진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시고 케빈 인 더 우즈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설명에 있는 바이미어 커피 링크로 후원하거나 매달 몇 달러로 채널 멤버가 되거나 케빈 인 더 우즈 한정 굿즈, 티셔츠, 후드티, 머그컵 구매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빅풋을 믿는 분들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또는 빅풋이 실제라고 아는 분이라면 제가 회의적인 친구나 가족에게 왜 이게 실제인지 설명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드리는데도 성공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 목표를 잘 이루고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기서 진짜로 바라는 바니까요. 그리고 배경에서 제 강아지가 짖고 있네요.
시청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